한국은 그저 중국을 따라한 소중국이잖아. 베이징에서 온 리웨이 교수는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걸 느낀 걸까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교수직을 맡고 있죠. 베이징에 있는 제 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왔어요. 저는 짐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확인했죠. 가방을 닫는 제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이른 봄날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2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드디어 서울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리웨이 교수님, 택시 왔어요. 부엌에서 제 아내가 부르더라고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어요. 52살이 된 제 관자놀이엔 이미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젊은 시절 한국 문화에 처음 매료되었을 때처럼 제 눈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부엌으로 가방을 끌고 가자 아내가 녹차가 든 보온병을 건네줬어요. 도착하면 꼭 전화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스크팩 잊지 말고 좀 사와요. 그러면서 제 옷깃을 정돈해줬죠.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제 기대감을 곱씹어볼 시간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한국은 중국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 가르쳐왔어요. 강의 시간마다 한국을 중국 문명에 충실한 제자라고 자주 표현했죠. 어쨌든 수세기 전에 우리 문자를 받아들였고 당연히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왕우이가 몇 번이나 서울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말을 넘겼어요.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어요? 제 머릿속엔 이미 서울의 거리가 한자로 가득한 옛 사진들처럼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론들을 기록했던 노트를 꺼냈어요. 책과 논문, 그리고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해놓은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드디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이 기록에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인천행 CA237편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미널 안에 울려 퍼진 방송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줄에 서 있는 제 주변엔 다른 승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도착하면 어디서나 중국 문화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승무원이 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했어요.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리 교수님,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탑승 교량을 따라 걸으며 이번에 참석할 문화교류회의에서 발표할 연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 대부분이 한국이 중국 전통을 얼마나 잘 보존해왔는지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창문을 통해 이륙하며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2시간만 지나면 서울에 도착할 거였죠. 저는 중국식 장식으로 가득한 고풍스러운 절들을 걸으며 벽에 적힌 한자들을 읽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왕우이에게 한국이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중국 문화와의 연결을 유지해왔는지 똑똑히 보여주며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을 꺼내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목은 한국, 중국 문화적 영향에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자료라 내용마다 제가 확신하는 예시들로 채워져 있었죠. 한국이 중국의 풍습과 전통을 얼마나 충실히 보존해왔는지 설명하려는 내용이었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며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제 생각을 끊었어요. 기대감에 제 속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멀리서만 연구하던 한국 땅을 드디어 처음 밟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한국이 중국 문화에 헌신적이라고 썼던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사실로 확인될 거라고 확신했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떨리는 손으로 제 짐을 챙겼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탐험가가 된 거였어요. 수년간의 연구를 확인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서울이 저를 위해 준비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고 제 이론들이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재킷을 바로잡고 기내용 가방을 꽉 쥐었어요. 이제 내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볼 시간이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번에 배우게 될 가장 큰 교훈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가 아니라 활기찬 서울거리에서 시작될 거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반긴 건 상쾌한 가을 공기였어요. 베이징의 공기랑은 뭔가 달랐어요. 좀 더 깨끗하고 약간 바다 내음도 나는 것 같았어요. 배낭을 고쳐 메고 주변을 둘러보며 낯선 이 도시에서 방향을 잡으려 했어요. 리웨이, 여기야.
왕우이의 익숙한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려왔어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 여전히 두꺼운 뿔테 안경에 시그니처인 크로스백을 맨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왕우이는 세련된 공항 셔틀 근처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내가 여기 오다니 믿기지가 않네. 저는 왕우이에게 가볍게 악수를 했어요. 셔틀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슉 하고 열렸고 우리는 편안한 좌석에 앉았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마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리본 같았어요. 주로 현대나 기아 같은 최신 자동차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죠. 중국 브랜드 차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확실히 한국만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동차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이 중국 제품에 의존적일 거라는 제 생각이 도전받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처음 와보는 거야? 셔틀 운전사가 한국어로 물었고 왕후이가 그 말을 저에게 통역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도시야. 정말 최고지. 운전사가 간단한 영어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운전사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서울이 가까워지자 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더라고요. 한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햇빛이 물 위에서 마치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둑을 따라 잘 정비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고요. 가족들이 놀고 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어르신들은 야외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죠. 위쪽을 봐봐. 왕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대단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마치 현대의 거인처럼 서 있었고 그 세련된 디자인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겸손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광고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중국어는 주로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만 드문드문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내 호텔부터 가자. 왕후이가 말했어요. 명동에 있는 곳인데 모든 게 중심에 있는 곳이야. 도심에 들어서면서 거리는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의외로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어폰을 끼고 바쁘게 지나가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파는 상인들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냄새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셔틀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흥미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가진 한옥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옆에 서 있었는데 건축적인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였어요. 이거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지? 왕후이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베이징의 축소판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독특하네. 호텔 로비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극치였고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유럽 관광객들이 근처 명소를 묻고 있었는데 컨시어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바꿔가며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중국어를 듣지 못했어요. 15층 객실에서 내려다본 거리 풍경은 활기가 넘쳤어요. 패션 부티크, 커피숍, 레스토랑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거리 음악가들이 코너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음악 소리가 창문을 통해 살짝 들려오더라고요. 아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도시 생활의 안무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먹을 준비됐어? 왕후이가 1시간 정도 쉴 시간을 준 뒤 물었어요. 근처에 괜찮은 한국식 바비큐집 알아. 저희가 저녁거리로 걸어가자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LED 조명이 건물들을 예술 작품처럼 비추고 있었고 거리엔 공연자들의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정말 깨끗했어요. 건널목 신호등에 눈이 갔는데 AI가 대기 중인 보행자 수에 맞춰 신호시간을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선 로봇이 사람들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어요. 왕후이, 저는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왕후이는 알겠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널 여기로 초대한 거야. 오래된 친구. 서울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 도시 불빛으로 희미해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었는데 벌써 제가 한국에 대해 세웠던 견고한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저에게 어떤 걸 더 보여줄까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를 따라 저희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저녁 공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명동시장을 걸을 때 네온사인들이 밝은 색깔로 복잡한 거리를 물들였고 거리 음식 냄새가 저를 배고프게 만들더라고요. 왕후이가 이 유명한 시장을 방문해보자고 하면서 진짜 서울 생활을 경험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문이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떡볶이 한번 먹어보자. 왕후이가 빨간 양념에서 펄펄 끓고 있는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 주인은 눈가에 웃음 주름이 가득한 한국 할머니였는데 저희를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3칸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점점 소란스러워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 몇 명이 전통 한국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가게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평소 소음이 묻히는 듯했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한 젊은 중국 남자가 한국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전통 머리 장식인 비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 디자인이잖아. 너희가 우리 문화를 베끼고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관광객이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한국 가게 주인은 파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었는데 여성은 중국어를 하지 못했지만 여성의 몸짓만으로도 그 비난을 이해한 게 분명했어요.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서 양쪽 말을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은 차분한 중국어로 말했죠. 이건 한국 전통 디자인이에요. 이 문양들은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일부였어요. 물론 중국과 비슷한 패턴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특정한 디자인은 한국 고유의 것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그 젊은 남성을 지지했지만 현지 상인들은 옆가게 주인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대화는 이제 단순히 비녀 이야기를 넘어선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깊은 논의로 번져갔어요.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인 상인이 그 장면에 끼어들었어요. 그 상인은 명동에서 5년 동안 자신의 가게를 운영해왔던 사람이었어요. 매주 우리는 간판을 중국어로 바꾸고 중국 상품을 더 들여놓으라는 압박을 받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해요. 한국 가게 주인은 통역 학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가게 주인의 가족은 3대째 전통 액세서리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고 했죠. 주인은 계산대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흑백 사진들에는 수십 년 전 주인의 할머니가 비슷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1950년대 사진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패턴들은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도 중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유산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동으로 그 중국 관광객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상인의 눈에 비친 열정과 주인이 제시한 역사적 증거를 보니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 K-팝 팬들 몇 명도 쇼핑백에 가득 찬 한국 화장품과 음악 앨범을 들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어요. 중국 문화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결국 시장 보안요원이 와서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제야 제가 놓쳤던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곳곳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간판이 보였어요. 가게마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곳은 전통 한국적인 분위기를 또 어떤 곳은 국제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는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믿게 한국적인 모습이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었어요. 왕후이가 이미 식어버린 떡볶이를 들고 돌아왔어요.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봤어? 왕후이가 떡볶이를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머릿속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 왕후이가 설명했어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작은 중국처럼 기대하고 와. 하지만 한국은 한국만의 강한 정체성이 있어. 기술, 엔터테인먼트, 문화에서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잖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 그 자체로 인정받길 원하는 거야. 그날 저녁
시장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전통종이 공예품이 현대적인 K-팝 굿즈 옆에 함께 놓여있는 모습이라든지, 거리 음식 장인들이 오래된 레시피를 새롭게 변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거리 아래로 세련된 지하철 시스템이 달리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시장에서의 그 충돌은 제 선입견의 균열을 가져왔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중국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는 문화를 발견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완전히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전통과 혁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내다보면서 시장에서의 장면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존중은 내 문화와 비슷한 점을 찾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각 문화가 가진 독특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한국은 중국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만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시장에서 벌어진 싸움을 보고 난 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상인들의 화난 목소리랑 좌절한 몸짓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 3시쯤 호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흩어진 별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곤 왕우이한테 오늘은 혼자 돌아다녀 볼게요. 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던 때였어요. 제가 걷다 보니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에 와 있더라고요. 기와 지붕이 곡선을 이루고 나무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멀리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지혜 찻집 영업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찻집은 적어도 100년은 된 듯한 아름다운 한옥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무로 된 문을 살며시 열자 은은한 제스민 차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낮은 탁자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던 연세 지긋한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김 교수입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저는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 맞은편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섬세한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라주셨고 그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교수님이 제 얼굴을 보시며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들, 시장에서 겪은 일, 그리고 제가 보아온 것들이 제가 믿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던 점들까지요. 교수님은 차를 홀짝이며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요? 교수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역사만 4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시각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그건 내려두세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 뒤로 2시간 동안 교수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왜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창제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유럽보다도 먼저 금속 활판 인쇄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까지요. 근데 현대 한국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린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교수님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모든 돈을 모았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린 석유나 금 같은 천연자원이 없었어요. 우리 자산은 사람들의 의지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찻집 창밖을 지나가는 젊은 한국인들을 봤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세상이 본 적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는 뭄바이에서 멕시코시티까지 사람들이 보고, 우리 팝음악은 파리와 뉴욕의 경기장을 가득 채워요. 우리 휴대폰과 TV는 전 세계 가정에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세계화 속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요. 그때 초등학생들 무리가 창밖으로 지나가면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진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누구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이죠. 그게 우리가 찾은 균형이에요. 어느새 아침이 지나 오후가 되었더라고요. 햇빛이 한옥의 창호지를 통과해 나무 바닥 위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눈이 뜨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게 수년간 연구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교수님은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내일도 시간 되면 다시 오세요. 왕후이도 데리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한옥마을을 다시 걸어 나가면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모순이 아니라 한국의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구의 길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걸으며 한국은 정말 독창적이고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예전 연구 노트를 전부 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을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새롭게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역사학자와의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한국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들었어요. 더는 선입견 없이, 더는 모든 걸 중국과 비교하지 않고 한국을 그 자체로 보고 싶었죠. 제 친구 왕우이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아침을 먹으며 말했어요.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더 편안해지고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 맞아. 제가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와줘. 왕후이. 진짜 한국말이야.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그럼 완전 예상 바뀐 걸로 시작해보자. K-팝 콘서트. 그날 저녁 저는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응원봉 물결 속에 서 있었어요. 그 에너지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완벽한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완벽하게 짜인 춤 동작, 화려한 무대 효과,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진실한 교감에서 아주 강렬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한국은 세계인들에게 말을 거는 자신만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음악 소리를 뚫고 왕우이에게 외쳤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걸 해낸 거야? 한 걸음씩 천천히 왕우이가 대답했어요. 누구의 방식을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을 만든 거야. 다음 날 우리는 강남에 있는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어요. 중학생들이 제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기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걸 봤어요. 한 여자애가 휴대폰으로 평평한 표면 어디에나 홀로그램 키보드를 띄우는 걸 보여줬고, 한 노신사가 스마트워치로 건강을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걸 시연해줬어요. 저희 최신 가상현실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겠어요? 한 젊은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바로 중국어로 바꾸더니 이어서 한국어로도 설명했어요. 현대 한국 사회의 다중언어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 가상현실 체험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웠어요. 저는 1392년 조선시대의 서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역사적 세부 사항들이 정말 정교했어요. 간단한 제스처로 시간을 빨리 감기면서 도시가 세기마다 어떻게 변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는지 볼 수 있었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의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왕우이는 저를 현대자동차 스튜디오로 데려갔고 거기서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첨단 로봇들이 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술자들은 한국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서 어떻게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작은 동네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비가 오는데도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김치 만드는 걸 시도해보라며 웃으며 다가왔어요. 제가 배추 잎을 서툴게 싸는 모습을 보고 유쾌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손녀딸이자 대학생인 여학생이 자신이 개발 중인 앱을 보여주며 전통 레시피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요리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손녀가 자신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옛날과 새로운 것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대학에서 한국 연구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는 한국인들의 중국 학계와의 관계를 논의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혁신을 흥분된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전기차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한 의학적 돌파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김 박사님은 저를 그녀의 로봇 공학 수업에 초대했어요. 학생들이 전통 한국 춤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손녀가 설명했어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가장 눈이 뜨이는 경험은 한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자신만의 K-팝 댄스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코딩을 배우고 있었어요. 영어, 한국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제게 중국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저는 뭔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학생들은 제 나라를 우월하다거나 열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저 배우고 교류할 또 다른 문화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리 선생님, 한국에 대해 배운 것 중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자기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적인 걸 모두 잘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에 놀라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에게는 그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말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매일 저녁 저는 본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학문적인 관찰은 아니었어요. 대신 혁신, 창의성, 문화적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신의 유산을 보존하거나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과거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일출이 도시를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남의 반짝이는 빌딩들이 제 앞에 수정처럼 펼쳐져 있었는데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이곳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로 가득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3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단순히 모방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전혀 다른 새롭고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쭉 훑어봤어요. K-팝 콘서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기쁨에 넘쳐 춤을 추던 청소년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기술들을 보았던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그리고 현대적인 삶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즈넉한 사찰들까지. 사진 하나하나가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친구 왕우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마지막 날 준비됐어? 라고 물었어요.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 많아. 그날 오전엔 홍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교 학생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태블릿으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한국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처에서는 거리 공연자가 전통 판소리와 현대 힙합 비트를 섞어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창의성과 에너지가 정말 놀라웠어요. 있잖아. 왕후이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면서 말했어요. 처음 너 왔을 땐 어디서든 중국의 영향을 찾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안 그래? 저는 매운 떡볶이가 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한국이 전통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교육과 노력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두로 나아가는지를 보라고. 우리는 쇼핑 거리로 걸어갔어요. 거대한 TV 화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중국 드라마보다 더 많이 본다는 얘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도 세계 시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가장 감명받은 건 제가 왕우이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모든 걸 얼마나 잘 균형 잡고 있는지야. 과거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삶을 즐길 줄도 알아. 자기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기꺼이 나누려고 하지. 오후에는 제가 머무는 동안 알게 된 한국 역사학자인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현대적인 카페에서 함께 앉았죠.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을 고민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앞장서는 나라예요.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 대중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꿈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은 세계 대학들에서 연구되고 있고요. 김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었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책에서 읽은 것만으로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상을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진정한 존중이라는 건 어떤 문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날 저녁,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짐을 쌌어요. 제 캐리어에는 딸이 부탁한 한국 화장품, 아들을 위한 K-팝 앨범들, 동료들에게 줄 전통 찻잔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값진 건 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새로운 이해, 존중,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위치에 대한 감탄이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이 도시는 저를 바꿔놨어요. 저는 중국의 뒤를 따르는 나라를 찾으러 왔지만 자신만의 길을 만든 나라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제게 진정한 문화적 강점이란 다른 나라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가 되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후 베이징 제 사무실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먼저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아시아 지도를 내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할 때였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그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밝은 빛이 되어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